를 끊자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태진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어린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예의를 차려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가씨. 곧 견인차가 올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보닛 안쪽을 살펴보고 있었다. 냉각수가 새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엔진이 과열될 거예요. 태진은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9살짜리 아이가 엔진 문제를 알아보다니. 서연은 책가방에서 작은 공구들을 꺼내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호스를 확인했다. 여기에요. 여기 호스가 느슨해졌어요. 아저씨, 저기 물통 좀 주시겠어요? 태진은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트렁크에서 생수통을 꺼냈다. 서연의 지시대로 냉각수를 보충하고 임시로 호스를 고정했다. 몇 분 뒤 엔진이 다시 돌아갔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태진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한서연이요. 서연은 작은 손을 내밀었다. 태진은 그 손을 잡으며 악수했다. 그때였다.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루비 반지였다. 작은 손에 맞추기 위해 실로 감아 고정한 흔적이 보였다. 그 순간 태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반지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태진은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 반지 어디서 났어요?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셨어요. 엄마가?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금 엄마는? 서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침묵이 흘렀다. 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 반지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마음이 뒤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집까지 태워다 줄게요. 태진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차에 올라탔다. 롤스로이스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시골길을 가르며 울렸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태진은 계속해서 백미러로 서연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손에 끼워진 그 반지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왜 내 반지를 그렇게 쳐다볼까? 그리고 왜 나는 이 남자가 낯설지 않을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차가 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태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뒷좌석에 앉은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루비 반지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출 때마다 그는 백미러로 그 반지를 훔쳐보았다. 실로 감긴 작은 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그 반지 말이에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엄마한테 온 건지 혹시 알아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잘은 모르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의 증표라고만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무슨 약속인지는 안 말씀해 주셨어요. 태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약속.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15년 전. 어린 시절 자신도 누군가에게 약속했었다. 돌아오겠다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지킬 수 없었다. 양아버지 이경호가 모든 것을 막았다. 엄마 이름이 뭐였어요? 태진이 물었다. 서연은 슬픈 눈으로 대답했다. 박미선이요.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태진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박미선.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차는 낡은 빌라, 단지 앞에 멈춰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좁은 골목길. 태진이 살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태진이 말했다. 잠깐만요. 그 반지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서연은 반지를 빼서 태진에게 건넸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들었다. 작은 루비 돌 주위로 섬세하게 새겨진 무늬가 보였다.
작은 잎사귀들이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오.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올리비아리, 그가 중얼거렸다. 이건 올리비아리의 반지예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올리비아리가 누구예요? 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15년 전 그가 햇살 고아원에서 만났던 소녀에게 준 반지였다. 릴리라는 이름의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이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혹시...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햇살 고아원에 대해 말한 적 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악몽 꿀 때 그 이름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햇살이라고요. 그 순간 빌라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 나왔다. 윤태수였다. 삼촌이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태수는 조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태진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세요? 태진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태진입니다. 제 차가 고장나서 서연 양이 도와줬습니다. 태수는 태진의 비싼 양복과 롤스로이스를 번갈아 보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왜 우리 집까지 따라온 거죠? 죄송합니다. 서연 양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아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박미선 씨에 대해 여쭈어봐도 될까요? 햇살 고아원과 관련해서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그는 서연을 보며 물었다. 서연아, 네가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삼촌. 그냥 엄마 반지를 봤을 뿐이에요. 태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저도 햇살 고아원과 인연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태진에게서 반지를 돌려받아 손가락에 다시 끼웠다. 그녀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 왜 삼촌도 이렇게 긴장할까? 그리고 엄마가 악몽에서 부르던 그 이름, 햇살 고아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태진은 차에 올라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다. 자신이 저버린 약속의 무게를,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를 진실의 여정을. 강남 한복판 60층 펜트하우스. 태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과 그 루비 반지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이경호의 냉랭한 저택,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어린 시절, 그리고 햇살 고아원에서 만났던 릴리라는 소녀. 현관문이 열리며 약혼녀 최유진이 들어왔다. 오빠, 어디 갔다 와? 웨딩 플래너랑 미팅 있었잖아. 유진은 화장실로 가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케이터링 업체도 확정해야 하고 하객 명단도 다시 검토해야 해. 하지만 태진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서재로 들어간 태진은 잠겨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햇살 고아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어린 태진이 릴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서연과 닮은 점이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겠네.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경기도 파주 지역에 있던 햇살 고아원, 15년 전쯤 문을 닫았을 거야. 그 시설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줄 수 있나?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햇살 고아원이요? 잠시만요. 회사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말했다. 회장님, 이상한데요. 그 부지가 리경호 개발에서 매입한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년 전에요. 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리경호 개발, 양아버지 이경호가 세운 회사였다. 자세한 내용 보내주게. 그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다. 곧 이메일로 파일들이 도착했다. 토지 매매 계약서, 건물 철거 허가서, 그리고 한 장의 메모.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느슨한 끝 정리 완료. 이송 절차 마무리됨. 이경호. 태진은 손이 떨렸다. 느슨한 끝이라니.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말인가? 이송 절차라니. 어디로 보낸 것일까? 한편 서연의 작은 방에서는 다른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삼촌 태수에게 말했다. 삼촌, 오늘 그 아저씨 왜 엄마랑 햇살 고아원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태수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다. 서연아, 엄마가 그곳에 대해 뭐라고 하셨니? 많이는 안 하셨어요. 그냥 가끔 악몽 꾸실 때. 서연은 말을 흐렸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조카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햇살 고아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단다.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셔야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자세히 몰라.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엄마의 유품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서연은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은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았다. 일기장을 펼치자 엄마의 필체가 나타났다. 위험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켜야 한다. 서연이 준비될 때까지 숨겨둔다. 은행 금고에. 서연은 이 문장을 수도 없이 봤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서연은 늘 그것이 그냥 장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다. 이건 진짜 열쇠였다. 다시 펜트하우스로. 태진은 회사 기록 보관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문서들 중에 햇살 고아원 관련 자료 더 있나 확인해 주세요. 특히 개인 파일이나 아동 명단 같은 것들요. 1시간 후 보관소 직원이 회신했다. 회장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경호 전 회장 개인 금고에 봉인된 서류가 있는데 열람 금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그 금고를 열어요. 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어딘가 저 아래 서연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태진은 과거의 죄책감에, 서연은 미래의 불안에 시달렸다. 그리고 둘 다 알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새벽 6시. 태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리석 욕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 핏기 없는 얼굴. 그는 늘 이 펜트하우스를, 이 성공을 자신이 쟁취한 승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오빠, 아침은? 침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양복을 재빨리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미안해, 유진아. 급한 일이 생겨서. 또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하지만 태진은 이미 문을 닫고 나가고 있었다. 리경호 개발 본사 지하. 오래된 문서 보관소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보관소 직원이 태진을 낡은 금고 앞으로 안내했다. 이경호 전 회장님이 직접 봉인하신 금고입니다. 비밀번호는 따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금고 앞에 섰다. 비밀번호.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숫자를 눌렀다. 0315. 자신의 생일. 틀렸다. 다시 시도했다. 12220. 이경호의 생일. 역시 틀렸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1995. 자신이 고아원을 떠난 해. 찰칵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꺼냈다. 햇살 고아원 부지 매입 계약서. 두 번째 파일. 건물 철거 전 촬영된 사진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태진의 숨이 멎었다. 출생증명서들이었다. 수십 장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입양 서류들.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메모들이 달려 있었다. 잠재력 있음, 부적합, 이송됨, 처리 완료. 마치 물건을 분류하듯이 태진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설릴리 이경호 특별지시 사항. 태진은 그 서류를 펼쳤다. 릴리의 출생증명서였다. 하지만 거기 적힌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생모, 최올리비아. 생부, 미상. 특이사항. 생모 사망 후 보호시설 이송. 이경호의 송을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이 아이를 감시할 것,
올리비아와의 연결고리 제거 필요. 태진은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올리비아. 그가 반지를 선물했던 여인의 이름, 릴리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경호는 그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 한편 파주의 작은 집에서 서연은 삼촌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태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서연아, 어제 그 사람 명함 어디 있니? 서연은 책가방에서 태진의 명함을 꺼내 건넬 뿐이었다. 태수는 명함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리경호 개발회장, 이건 큰 회사잖아. 삼촌, 그 사람 왜 그렇게 떨었어요? 제 반지 보고. 서연이 물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내 엄마는 햇살 고아원에서 일할 때 뭔가를 알게 됐어. 그게 뭔지 나한테는 말 안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셨단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태수가 급히 말했다.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 하지만 그 전에 뭔가를 숨겨두셨던 것 같아, 은행에.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엄마의 일기장을 가져왔다.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작은 열쇠를 떼어냈다. 삼촌, 이게 그 열쇠일까요? 태수는 열쇠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은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서울중앙은행 32소번.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은행 가보자. 태수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불안했다. 엄마가 숨겨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웠다. 리경호 개발 본사로 돌아가자. 태진은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모두 자신의 차에 실었다. 아무도 볼 수 없게. 운전석에 앉아 그는 다시 한번 릴리의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DNA 검사 결과지였다. 날짜는 15년 전. 피검사자 A. 강태진, 피검사자 B. 설릴리. 결과 남매 관계 99.8% 일치. 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남매. 릴리는 자신의 여동생이었다. 그리고 이경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서 둘을 떼어 놓았다. 왜? 도대체 왜? 태진은 핸들의 이마를 기댔다. 지난 15년간 그는 무엇을 한 것일까? 자신의 여동생을 버리고 이경호가 주는 돈과 권력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서연이 릴리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여동생을 다시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윤태수였다. 강 회장님,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이와 함께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디든 가겠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중앙은행 지점, 오후 3시. 태수와 서연은 금고 담당자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개의 금고함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담당자가 315번 금고함 앞에 멈춰섰다. 열쇠와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다. 금고함 문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은행. 로비의 작은 상담실로 이동해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에는 릴리 내 완벽한 천사 올리비아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막혔다. 자신이 그 아기였을까? 두 번째는 출생증명서였다. 이름 설릴리. 생년월일 2010년 3월 15일. 생모 촐리비아. 서연은 고개를 들어 삼촌을 바라보았다. 삼촌, 저는 릴리였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미선 누나가 널 데려왔을 때 넌 5살이었어. 누나는 널 꼭 지켜야 한다고 했어. 세 번째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었다. 햇살 고아원의 내부 기록들이었다. 아이들의 이름, 입양 과정, 그리고 이상한 메모들. 유전자 검사 완료, 선별 대상, 제거 필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했을까?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편지였다. 박미선의 필체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서연아, 아니 릴리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란다. 나는 네 친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너의 친엄마 올리비아는 내 친구였어. 그녀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너를 지킬 수 없었어.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지켜달라고, 네가 안전할 때까지 숨겨달라고. 햇살 고아원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 이경호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이용했어. 유전자가 특별한 아이들을 골라서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 너도 그 목록에 있었어. 내 오빠 태진이도. 내게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를 떨어뜨려 놓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이경호가 너희 둘을 함께 두지 않았을 거야. 이 서류들을 세상에 알려줘.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리고 네 오빠를 찾아. 그도 진실을 몰라. 사랑한다, 우리 딸.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자신에게 오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태진. 어제 만난 그 남자. 삼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그 남자가 제 오빠일까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태진은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금고에서 가져온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남매 관계 99.8%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이 열리며 태수와 서연이 들어왔다. 서연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태진은 천천히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연의 눈높이에 맞췄다. 릴리, 아니,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서연은 오빠라는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평생 혼자라고 느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삼촌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늘 바빴다. 하지만 이제 오빠가 있다는 것을, 자신을 찾아준 오빠가 있다는 것을, 오빠. 서연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다. 태진은 서연을 꽉 안았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태수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태진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미선 누나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들입니다. 태진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이경호를 태진이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서연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해요, 오빠. 태진은 동생의 작은 손을 꽉 쥐었다. 그래, 이번엔 함께하자. 오빠가 지켜줄게.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힐 긴 싸움의 시작.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쁨의 시작. 그날 밤 태진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파주의 작은 집, 서연이 사는 곳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태수가 말했다. 회장님이 이런 곳에 오시는 게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제 여동생이 사는 집입니다. 제가 가장 와야 할 곳이죠. 빌라 계단을 올라가며 태진은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를 떠올렸다. 60층 높이, 대리석 바닥, 전망 좋은 통유리창. 하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없었다. 여기, 이 좁은 계단과 낡은 벽에서 오히려 진짜 가족의 냄새가 났다. 서연의 집은 작았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방은 2개뿐이었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다. 태수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저녁 제대로 못 드셨죠? 간단히라도 드세요. 태진은 식탁에 앉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도 오빠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둘 다 몰랐다. 오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햇살. 고아원에서 오빠는 저를 기억하세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 네가 5살이었을 때 넌 늘 운동장에서 그네를 탔었어. 그리고 나한테 꽃을 꺾어다 줬지.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큰 오빠가 저를 업어줬던 것 같아요. 맞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너무 가벼워서 깃털 같았어. 오빠가 꼭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었는데 오빠는 지켰어요. 서연이 말했다. 비록 함께 있지 못했지만 오빠가 저를 찾아줬잖아요. 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태수가 라면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자, 우선 드세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면을 먹으며 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아원에서 이경회에게 입양된 일, 그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는지, 리경호 개발을 물려받기 위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전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구로 키워졌어요. 완벽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오빠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럼 약혼 여부는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유진이는 이경호가 정해준 사람이에요. 사업상 필요한 결합이었죠. 사랑이라기보단. 그럼 오빠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물었다.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이 뭔지 몰랐다. 그저 살아왔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태진이 신뢰하는 변호사 정민호였다. 민호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검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호 회장은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선 언론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여론이 먼저 움직이면 검찰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경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서연 양과 태수 씨는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도 싸울 거예요.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이에요. 제가 도망치면 안 돼요. 태진은 동생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니. 알았어. 태진이 말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가 더 안전해. 경비도 철저하고. 서연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동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유진이 있었다. 오빠, 어제 왜 안 들어왔어? 전화도 안 받고. 그녀는 태진 옆에 선 서연과 태수를 보며 멈칫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유진아, 할 얘기가 있어. 태진이 말했다. 그는 유진을 서재로 데려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자신의 과거, 서연이 동생이라는 것, 이경호의 범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유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미안해. 태진이 말했다. 유진아, 우리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잖아. 너도 알지? 유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녀는 서연이 있는 거실로 나가 서연 앞에 앉았다. 서연아, 네 오빠가 널 많이 걱정했어. 어젯밤 잠도 안 잤더라. 서연은 유진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태수가 만든 김치찌개였다. 고급 펜트하우스에 퍼지는 구수한 냄새. 태진은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 행복하게 느껴졌다. 오빠, 서연이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태진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이길 거야.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오빠의 손을 꽉 쥐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가족이 생겼다. 새벽 4시,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지만 태진은 잠들 수 없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이경호의 사진이 떠 있었다. 양아버지.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괴물. 키보드를 두드리며 태진은 이경호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거액의 돈들, 용도 불명의 연구 자금, 그리고 여러 고아원들과의 계약서. 오빠, 안 주무세요? 문이 살짝 열리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진은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너무 큰 잠옷을 입고 서 있었다. 유진이 빌려준 것이었다. 너도 잠이 안 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다. 무서운 꿈을 꿨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태진은 의자를 하나 더 당기며 동생을 안쳤다. 엄마가 우릴 지켜주실 거야. 오빠는 무섭지 않아요. 이경호 아저씨. 아니,
그 사람이 우리를 해칠까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진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더 많은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게 더 무서워. 서연은 오빠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오빠, 엄마가 일기장에 이런 말 썼어요.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이라고. 태진은 미소 지었다. 현명한 분이셨구나. 그는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봐, 이경호가 연결된 고아원이 햇살만 있었던 게 아니야. 전국에 5곳이 더 있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문을 닫았어. 그럼 거기 아이들도. 서연이 숨을 멈췄다. 그래, 우리처럼. 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래서 멈춰야 해, 이 사슬을. 해가 뜨자 변호사 민호가 펜트하우스로 왔다. 그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기자를 섭외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베테랑 탐사보도 기자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만나죠? 태진이 물었다. 오늘 오후 2시 비공개 장소에서요.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 양도 인터뷰에 응할 건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해야죠. 오후 2시 강남의 한 조용한 회의실, 기자 김현수가 들어왔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다. 그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강 회장님, 이 건을 다루기로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이 있기 때문이죠. 태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부터 DNA 검사 결과 이경호의 범죄 증거까지. 현수는 메모를 빼곡히 하며 들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경호 회장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제가 지난 사흘간 추적해서 찾았어요. 모두 햇살 고아원 출신들입니다. 현수는 서류를 넘기며 눈이 커졌다. 이 정도면 검찰도 움직일 겁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양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오빠를 바라봤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기사 초안이 완성됐다. 제목은 재벌가의 어두운 그림자, 고아원 아동 실험 의혹이었다. 현수는 태진에게 전화했다. 내일 아침 일면 톱으로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태진은 거실로 나갔다. 서연은 소파에서 태수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유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다들 모여요. 태진이 말했다. 4사람이 모였다. 태진은 심호흡을 했다.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갑니다. 그럼 이경호가 움직일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려 들 겁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유진이 물었다.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무섭죠. 하지만 우린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지킬 거예요.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끝까지 함께 약속해. 약속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태수와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4사람의 손. 각자 다른 이유로 모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족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6시 태진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언론사, 주주들, 이사진, 심지어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 가지를 물었다. 기사가 사실입니까? 태진은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거실로 나갔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리경호 개발 이경호 회장, 고아원 아동 불법 실험 의혹.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검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화면 속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빠, 서연이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제 목소리가 저렇게 들리는구나. 태진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했어. 정말 용감했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경비였다. 회장님, 밖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로비 진입은 막고 있지만 태진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오전 9시. 리경호 개발 본사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경호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건 사실 무근입니다. 이경호가 테이블을 쳤다. 강태진이 회사를 빼앗으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믿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한 이사가 말했다. 회장님 사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경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나한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이경호 씨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경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건 말도 안 돼. 수갑이 채워졌다. 이경호는 끌려가며 소리쳤다. 태진,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복도를 울렸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서 그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네 사람은 숨을 죽였다. 수갑 찬 이경호가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끝났다. 태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태진은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경호의 변호사들이 움직일 것이고 매수된 증인들이 나타날 것이며 언론 플레이가 시작될 것이었다. 아직 방심할 수 없어요. 태진이 말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역공이 시작됐다. 이경호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날조된 것입니다. 강태진 씨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꾸민 각본입니다. 그들은 서연의 증언을 의심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기억이나 할까요? 서연은 그 방송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유진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진실은 결국 밝혀져. 그날 저녁 민호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다. 수십 통의 이메일과 제보 전화 기록들. 이 사람들 모두. 서연이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처럼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용기를 냈으니까 이 사람들도 나설 수 있게 된 거야. 태진은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25살 청년. 자신도 햇살 고아원 출신이며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30살 여성. 다른 고아원으로 이송됐으며 거기서 약물 투여를 받았다고 했다. 모두가 이경호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이경호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민호가 말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어요. 이건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태진이 옆에 섰다. 추워. 안으로 들어가. 오빠, 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 맞죠?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기고 있어. 그리고 계속 이길 거야. 서연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15년 전 헤어진 남매가 이제는 함께 서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였으니까. 일주일이 흘렀다. 검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태진과 서연은 매일 검찰청에 출석해 진술했다.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이경호와 연결되어 있었다. 수요일 오후 서연은 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담당 검사 박지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네가 고아원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것 있니? 서연은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떠올랐다.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하얀 방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불려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울었는데 나올 때는 조용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현 검사는 메모하며 계속 들었다. 나도 한 번 불려 들어갔어요. 큰 기계가 있었고 체혈을 했어요. 아팠어요. 그때 한 간호사 아줌마가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도망쳤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절 구해준 거예요. 지현 검사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내 엄마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너도 용감해. 이렇게 증언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 이제 세상에 밝혀지고 있었다. 한편 태진은 리경호 개발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그가 말했다. 이 회사는 범죄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죄의 도구가 될 겁니다. 새 회사 이름은 희망개발이었다. 모든 이익금의 30%는 고아원 지원 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주주들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태진의 결의를 보고 결국 동의했다. 금요일 저녁 펜트하우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 여인이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태진이 문을 열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태진이니?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진은 어리둥절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여인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에는 어린 태진과 릴리 그리고 이 여인이 함께 있었다. 나는 최올리비아야, 너희 엄마. 그녀의 말에 태진은 얼어붙었다. 올리비아, 죽었다고 알고 있던 그 사람. 서연이 거실에서 뛰어나왔다. 누구세요, 오빠? 올리비아는 서연을 보자 무릎을 꿇었다. 릴리, 내 딸. 그녀는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거실로 들어간 올리비아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이경호가 죽은 것처럼 위장했고 그녀를 해외로 추방했다. 나는 태진이와 릴리의 친엄마야. 이경호는 그는 내가 거부하자 복수했어. 너희를 빼앗고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했어.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태진이 차갑게 물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숙였다. 이경호가 협박했어. 내가 나타나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숨어 살았어. 하지만 뉴스를 보고 달려왔어. 이젠 너희가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서연은 올리비아를 바라봤다. 분노해야 할까 아니면 반가워해야 할까. 감정이 복잡했다.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를 키운 건 박미선 엄마예요. 올리비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경호의 범죄 증거들이야. 내가 몰래 모은 거야. 이걸로 그를 영원히 가둘 수 있을 거야. 태진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계좌 내역, 비밀 녹취록, 의료 기록들,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걸 왜 진작 내놓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위험했으니까. 올리비아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이경호는 체포됐고 더 이상 너희를 해칠 수 없어. 그날 밤 올리비아는 돌아갔다. 태진과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친엄마를 만났다. 하지만 반가움보다는 혼란스러움이 컸다. 오빠, 우리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태진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더 중요해. 그걸로 이경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됐다. 지금은 싸움을 끝내는 게 먼저였다. 올리비아가 준 증거는 검찰에 제출됐다. 검사들은 흥분했다. 이 정도면 무기징역입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이 보였다. 길고 긴 악몽의 끝이 이경호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정의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 태진과 서연은 태수, 유진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다. 서연의 손은 차가웠다. 태진이 그 손을 꽉 잡아줬다. 이경호가 법정에 들어왔다. 수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서울을 쥐고 흔들던 재벌이 이제는 죄수복 차림이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태진과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 증오가 가득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피고인 이경호, 전방을 보십시오.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15년간 총 6개의 고아원과 결탁해 2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유전자 검사 및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200명. 그 숫자의 무게가 법정을 짓눌렀다. 검사는 계속했다.
피고인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아동들을 선별해 비밀 연구소로 이송했으며 일부는 해외 입양을 가장해 인신매매했습니다. 이경호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분하게 답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피해자 증언 재무 기록, 그리고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검사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이경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쓸모없는 아이들은 처리해. 기록도 남기지 말고.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다. 마치 물건을 분류하듯이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첫 번째 증인은 햇살 고아원의 전 직원이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그녀는 울며 증언했다. 이경호 회장이 직접 와서 아이들을 골랐습니다. 건강 기록을 보고 선택했어요. 두 번째 증인은 태진이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다. 저는 피해자이자 목격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이경호는 저를 입양했지만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실험 결과였고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서연을.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여동생을 제게서 빼앗았습니다. 남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태진의 증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마지막 증인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증인석에 섰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다. 증인, 이름을 말해주세요. 한서연입니다. 아니, 설릴리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이경호 때문에 제 이름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서연은 방청석의 오빠를 바라봤다. 제 오빠를 찾았고 진실도 찾았습니다. 이경호가 빼앗은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경호가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이야. 너희는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내가 먹여 살렸잖아. 재판장이 망치를 쳤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이경호는 계속 소리쳤다. 나 없었으면 너희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야. 아니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없었으면 우리는 평범하게 자랐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사랑받으며. 그 말에 이경호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계속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어린 시절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미래는 빼앗지 못할 거예요. 재판은 이틀간 계속됐다.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변론이 이어졌다. 이경호의 변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올리비아가 제공한 자료들,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재무 기록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최후 진술에서 이경호는 말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 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뉘우침이 없었다. 오직 거만함만 가득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경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또한 전 재산 몰수 및 피해자 배상을 명한다. 망치가 내려쳤다. 판결이 확정된 순간이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울음이 터져 나왔다. 태진은 서연을 꽉 안았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서연도 오빠를 안으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5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정의를 찾았다.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엄마 봤죠?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속으로 박미선을 향해 말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 그것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은 가을에 접어들고 있었다. 단풍잎이 거리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태진은 희망 개발의 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강남이 아닌 마포의 작은 건물이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회의실에서 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햇살 기념센터를 만들 겁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지원 시설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건물은 옛 햇살 고아원터에 지을 겁니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죠. 서연은 이제 새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강남의 초등학교였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다. 아이들이 자신을 뉴스에서 본 그 아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당당했다. 숨을 이유가 없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 선생님이 물었다. 꿈이 뭐니 서연아?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변호사요. 아이들을 지키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멋진 꿈이구나. 점심시간 한 여자아이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서연은 놀랐다.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존경한다니. 고마워. 하지만 나도 무서웠어. 그냥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야. 주말이 되자 태진과 서연은 파주를 방문했다. 박미선의 묘소였다. 두 사람은 꽃을 놓고 묵념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준 진실로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태진도 무릎을 꿇고 절했다. 어머니, 서연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킬게요. 평생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을 흔들었다. 마치 미선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묘소를 떠나며 서연이 물었다. 오빠, 올리비아 아줌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진은 한숨을 쉬었다. 캐나다로 돌아갔어. 연락은 가끔 오는데 아직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서연이 고백했다. 미워하고 싶은데 완전히 미워지지도 않아요. 그냥 복잡해요. 태진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간이 필요해. 서두를 필요 없어. 다음 주 햇살 기념센터의 기공식이 열렸다. 파주의 옛 고아원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피해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변화를 응원하는 시민들. 태진이 삽을 들고 첫 흙을 떴다. 서연도 함께 삽을 잡았다. 이곳은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태진이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의 장소가 될 겁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될 거예요. 박수가 터졌다. 서연은 오빠의 손을 꽉 잡았다. 기공식이 끝나고 태진과 서연은 센터가 들어설 자리를 걸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헤어진 곳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 태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다시 만난 거야, 영원히.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태수와 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진이 파스타를 만들었다. 요리 실력이 늘었네? 태진이 놀라며 말했다. 서연이가 가르쳐줬어.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유진 언니랑은 어떻게 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진과 유진이 서로를 바라봤다. 우린, 유진이 먼저 말했다.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어.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진짜니까.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는 이제 자기 재단을 운영해 입양법 개정을 위해 일하고 있어. 멋지다. 서연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유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너 덕분이야, 서연아. 네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나도 뭔가 하고 싶어졌어.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엄마가 남긴 일기장에. 오늘은 기공식이 있었다. 나쁜 기억들이 있던 곳에 좋은 것을 만들기로 했다. 오빠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나도 오빠처럼 되고 싶다. 남을 돕는 사람.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엄마가 지켜준 진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멀리 파주 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엄마가 묻힌 곳,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자랄 곳. 태진도 자신의 방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15년 만에 찾은 여동생. 그는 다짐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서연이 자라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다고. 밤이 깊어갔다. 펜트하우스는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과거의 상처는 있었지만 미래의 희망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석 달이 흘렀다. 겨울이 서울을 덮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서연은 학교 창문으로 하얀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10살이 된 그녀는 이제 반에서 가장 밝은 학생 중 하나였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서연아, 방학 때 뭐 할 거야? 단짝 친구 지수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오빠랑 센터 개관식 가야 해. 그리고 봉사활동도 할 거야. 너 정말 대단해. 지수가 감탄했다. 나도 같이 가도 돼? 물론이지.
햇살 기념센터가 드디어 완공됐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상담실과 도서관, 2층은 교육실과 컴퓨터실, 3층은 숙소였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이 무료로 묵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이 모였다. 태진은 연단에 섰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도 단상에 올랐다. 작은 몸이었지만 당당했다. 저는 여기 햇살 고아원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엄마와 삼촌, 그리고 오빠가 빛이 되어줬거든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어요. 이 센터가 여러분의 빛이 되길 바라요. 서연은 테이프를 끊었다. 박수가 터졌다. 센터의 문이 활짝 열렸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첫 입소자들이 들어왔다. 23살 청년 민석이었다. 저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20년간 혼자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진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민석은 눈물을 흘렸다. 태수가 그를 안내해 방으로 데려갔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여기가 내 방이야, 내 공간이야. 태수의 말에 민석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 저녁 센터 식당에서 첫 식사가 열렸다. 입소자 12명이 모였다. 서연과 지수도 함께했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 따뜻한 집밥이었다. 맛있어요. 19살 소녀 은지가 말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이에요. 태수가 웃으며 밥을 더 떠주었다. 많이 먹어. 이제 굶을 일 없어. 식사 후 모두 거실로 모였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태진이 말했다. 여기서는 규칙이 하나만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은 자유예요. 정말 믿어도 돼요? 20살 청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서연이 대답했다. 저도 여기서 자유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찾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과 태진은 센터를 둘러보며 걸었다. 오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서연이 물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미선 어머니도, 올리비아도. 올리비아 아줌마.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오빠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태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이해하려고 해.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미움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센터를 나서며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오빠, 엄마가 저 별 중 하나일까요? 그럴 거야. 태진이 대답했다.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잠들었다. 태진은 백미러로 동생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꿈을 꿀 수 있었다.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서연을 업고 올라갔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잘 자, 내 소중한 동생. 태진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정말 좋은 날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서연은 이제 5학년이 되었다. 센터는 벌써 만석이 되어 대기자 명단이 길어지고 있었다. 태진은 두 번째 센터를 부산에 짓기로 결정했다. 희망은 서울에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연은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도서관을 정리하고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지가 다가와 물었다. 서연아, 너는 무섭지 않니? 과거가. 서연은 잠시 멈췄다. 무서워요. 가끔 악몽도 꿔요. 하지만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언니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은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올리비아였다. 캐나다에서 날아온 그녀는 수척해 보였다. 태진이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다. 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너희를 보고 싶었어.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어. 올리비아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태진은 한 발 물러섰다. 올리비아는 거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센터에서 돌아와 올리비아를 보고 놀랐다. 아줌마, 그녀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올리비아는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릴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서연이 말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저 아직 엄마라고 부를 순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올리비아는 울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올리비아는 가방에서 여러 물건들을 꺼냈다. 이건 너희가 어렸을 때 내가 모은 것들이야. 작은 신발, 옷까지, 그리고 사진들. 태진과 릴리가 아기였을 때의 사진들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자신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사진, 우리가 쌍둥이처럼 닮았네요. 서연이 말했다. 응, 너희는 남매 중에서도 특히 닮은 편이었어. 올리비아가 미소 지었다. 태진이는 내 눈을 닮았고 너는 내 미소를 닮았어.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 태수도 왔고 유진도 왔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줌마, 우리 아빠는 누구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올리비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의사였지. 하지만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어.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너희를 키워야 했어. 하지만 가난했고 이경호가 접근해왔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태진이 물었다. 도와주겠다고 했어. 너희를 잘 키워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는 너희의 유전자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너희 아빠가 유명한 의학자였거든. 그래서 서연이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된 거군요. 올리비아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막지 못했어. 너무 늦게 알았어. 그래서 미선에게 부탁한 거야. 적어도 릴리만이라도 구해달라고. 그럼 저는요? 태진이 물었다. 전 왜 못 구하셨어요? 이경호가 널 이미 입양 절차에 올렸어. 법적으로 그의 아들이 된 거야. 빼낼 방법이 없었어. 올리비아는 울먹였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식탁은 조용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올리비아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죠. 여기 계시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요? 올리비아는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을까요? 태진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태진도 따라 끄덕였다. 일주일만요, 태진이 말했다. 일주일 지내보고 다시 생각해요. 올리비아는 감격해서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올리비아는 객실에서 잤다. 서연은 잠들기 전 오빠 방으로 갔다. 오빠, 우리 잘한 거 맞죠? 모르겠어. 태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안 그러면 평생 궁금할 테니까. 오빠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 물었다.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천천히 가요, 오빠.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올리비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천천히. 그래, 천천히면 됐다.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올리비아는 매일 아침 서연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서연은 아줌마 대신 올리비아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올리비아에게는 큰 의미였다. 목요일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센터를 방문했다. 올리비아는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석이 말했다. 저는 평생 부모님 얼굴을 몰라요. 누가 낳았는지도 모르고요.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부모는 아니지만 미안해. 민석은 놀랐다. 왜 사과하세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너희를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잖니. 올리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진이 말했다. 올리비아 씨, 계속 여기 계시는 게 어때요?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을까? 당신도 치유가 필요해 보여요. 태진이 말했다. 아이들을 돕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올리비아 씨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올리비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는 흐느꼈다. 15년 만에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비록 엄마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다음 달 센터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전국 각지에서 기부가 쏟아졌다. 태진의 이야기가 언론에 다시 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기업들도 협찬을 약속했다. 센터는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가 열렸다. 태진, 태수, 유진, 올리비아 그리고 피해자 대표 민석까지 5명이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부산센터는 다음 달에 착공합니다. 태진이 발표했다. 그리고 대구와 광주에도 센터를 짓는 걸 검토 중입니다. 자금은 충분한가요? 민석이 물었다. 충분해요. 유진이 대답했다. 제 재단에서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희망 개발의 수익금도 계속 투입될 거예요.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제안이 하나 있어요. 해외에 있는 피해자들도 있어요. 이경호가 해외로 보낸 아이들이요. 그들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올리비아를 바라봤다. 태진이 물었다. 해외요?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0명은 돼요. 미국, 캐나다, 호주, 가짜 입양 서류로 보내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문제가 생각보다 컸다. 찾아야죠.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지브로로 정해졌다. 해외로 보내진 피해자들을 찾아 진실을 알리고 원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프로젝트였다. 올리비아가 책임자가 됐다. 그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몇 주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 캐나다에 사는 28살 청년 데이비드. 그는 한국 이름이 김영수였다. 올리비아의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요? 화상통화로 만난 데이빗은 울었다. 저는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입양 서류가 전부 위조된 거였군요. 태진이 말했다.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린 도울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데이빗은 한 달 후 한국에 왔다. 인천공항에서 태진과 서연, 올리비아가 그를 맞았다. 환영합니다. 태진이 한국어로 말했다. 데이빗은 어색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잘 못 알아듣지만요. 센터로 안내된 데이빗은 놀랐다. 이런 곳이 있다니. 그는 다른 입소자들을 만나며 울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저녁 데이빗은 서연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이겨냈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는 집을 찾았어.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이 용기 내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그날 밤 올리비아는 일기를 썼다. 오늘 영수를 만났다. 아니, 데이빗을. 그의 눈에서 나를 봤다. 잃어버린 아이들의 눈빛을. 이제 내가 할 일이 분명해졌다. 모두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올리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어딘가에 아직도 길을 잃은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찾을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함께 싸울 가족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1년이 흘렀다. 리경호 개발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경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피해자 배상에 쓰였다. 기업 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수치의 상징이 됐다. 반면 희망개발은 번창했다. 깨끗한 경영과 사회공헌으로 인정받아 여러 상을 받았다. 태진은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그런 칭호에 관심 없었다. 중요한 건 변화였다. 햇살 기념센터는 이제 전국에 5곳이 됐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제주. 총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센터를 거쳐갔다. 대부분이 자립에 성공했다.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제 11살이 됐다. 6학년이 된 그녀는 반장이었다. 학교에서도 센터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서연이는 특별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하죠. 어느 토요일 서연은 센터에서 신입 입소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16살 소녀 혜운이었다. 여기 정말 안전해요? 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전해요?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여기는 집이에요. 진짜 집. 혜운은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그녀를 안았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요. 여기서는 참지 않아도 돼요. 혜운은 서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을 쏟아냈다. 한편 집으로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 지난 1년간 42명의 해외 피해자를 찾았다. 그중 21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머지는 현지에 남기로 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고 했다. 올리비아는 이제 완전히 프로젝트에 헌신했다. 그녀는 매주 해외 피해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상담했다. 그들의 아픔을 듣고 길을 안내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반복해서 말하는 문구였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특별한 전화를 받았다. 호주에 사는 여성 샤론이었다. 저는 한국 이름이 이지혜였대요. 제 친엄마를 찾고 싶어요. 올리비아는 가슴이 뛰었다.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조사 결과 지혜의 친엄마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이 경우가 거짓 사망 신고를 했던 것이다. 올리비아가 전화했을 때 지혜의 엄마는 믿을 수 없어 했다. 거짓말이죠? 제 딸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호주에 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지혜의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 딸이 살아있다고요? 한 달 후 부산센터에서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다. 지혜가 비행기에서 내렸다. 공항에서 엄마를 만났다. 25년 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달려가 껴안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물이 모든 걸 말해줬다. 엄마. 지혜가 한국어로 말했다. 서툴렀지만 분명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딸을 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도 울었다. 태진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저희도 저렇게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연이 말했다. 우리도 만났잖아. 태진이 말했다. 조금 늦었을 뿐이야. 저녁 센터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지혜와 그녀의 엄마 그리고 입소자들이 모두 모였다. 올리비아가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가족들이 다시 만날 그날을 꿈꿉니다. 건배 모두가 외쳤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다. 하지만 희망이 가장 컸다. 변화는 가능했다.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밤 서연은 일기에 썼다. 오늘 지혜 언니가 엄마를 만났다. 25년 만에. 너무 감동적이었다. 나도 언젠가 올리비아 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천천히 가면 된다. 오빠 말대로. 우리는 많은 걸 잃었다. 시간도 기억도 사랑도. 하지만 다시 찾고 있다. 조금씩.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엄마, 자랑스럽죠? 우리 잘하고 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엄마일 거라고 믿었다. 박미선 엄마, 자신을 지켜준 엄마, 그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마치 대답하듯이 그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서연은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12살이 된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키도 많이 컸고 생각도 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경회에 대한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검찰은 그의 범죄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걸 발견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위조 서류를 만든 브로커들 그리고 침묵을 지킨 의사들 모두가 하나씩 처벌받았다. 매주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유전자 조작 실험 문서, 불법 입양 계약서, 해외 계좌 내역. 이경호의 범죄는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섰다. 인간성에 대한 범죄였다. 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경호는 자신을 키운 사람이었다. 비록 사랑은 없었지만 지분과 음식을 제공했다. 오빠 괜찮아요? 서연이 물었다. 괜찮아. 태진이 대답했다. 이제는 미련이 없어.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다. 이경호가 태진과 면회를 원한다고. 태진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말했다. 가보세요, 오빠. 마지막으로. 그래야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태진은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실에서 이경호를 봤다. 그는 완전히 늙어 있었다.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왔구나. 이경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태진은 차갑게 물었다. 이경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후회한다. 태진은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후회한다. 내게, 릴리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한 짓을. 너무 늦었어요. 태진이 말했다. 사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안다. 이경호가 고개를 숙였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괴물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태진이 일어섰다. 그리고 다신 안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살아라, 태진아. 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구나. 면회실을 나오며 태진은 깊은 숨을 쉬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이경호와의 모든 관계가.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 미래만 보면 됐다. 집으로 돌아온 태진은 서연에게 말했다. 다녀왔어. 어땠어요? 후회한대. 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늦었지만 서연은 오빠를 안았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그날 저녁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펜트하우스에 태진, 서연, 태수, 유진, 올리비아가 모였다. 그리고 특별 손님 민석과 은지, 데이빗과 지혜도 왔다. 센터를 거쳐 자립한 청년들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태진이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걸 이뤘죠. 그는 사진들을 보여줬다. 센터 개관식, 재판날, 재회의 순간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태진이 계속했다.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리비아가 일어섰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캐나다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너희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들. 매년 생일마다 썼어. 서연이 봉투를 열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모두 사랑하는 릴리에게, 사랑하는 태진에게로 시작했다. 서연은 한 통을 읽었다. 생일 축하해, 내 딸. 오늘 너는 6살이 됐구나. 엄마는 너를 안아줄 수 없지만 이 편지로라도 사랑을 전해. 눈물이 흘렀다. 서연뿐만 아니라 모두가. 올리비아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나쁜 엄마였어.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서연이 일어나 올리비아를 안았다. 알아요,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다. 올리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뭐라고? 엄마라고요. 서연이 다시 말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올리비아는 무너져 내렸다. 서연을 꽉 안고 울었다. 15년을 기다린 그 단어. 태진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다. 엄마. 그도 말했다. 우리 엄마. 거실은 울음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서로를 안았다.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서연은 발코니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그녀는 박미선을 향해 속삭였다. 저 이제 두 엄마가 생겼어요.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여기에. 둘 다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겨울인데도. 서연은 미소 지었다. 미선 엄마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행복해도 된다고.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하얗게 물들였다. 서연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새 교복을 입은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어때요, 오빠? 태진이 문간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예뻐. 우리 동생 다 컸네. 부끄러워요. 서연이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올리비아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서연아, 첫날이니까 좋아하는 반찬 다 넣었어. 고마워요, 비엄마. 서연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사용했다.
학교 가는 길 태진이 차로 서연을 데려다 주었다. 떨려? 조금요. 새로운 친구들, 절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태진은 차를 세우고 동생을 바라봤다. 서연아, 넌 특별해. 네가 겪은 일들이 너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었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저 당당할게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학교로 걸어갔다. 뒤돌아보니 오빠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같은 시각 법원에서는 중요한 심리가 열리고 있었다. 이경호와 관련된 공범들의 최종 선고였다. 태수와 유진이 참석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에서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찾아왔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유진이 대표로 말했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오후 햇살 기념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입양법 개정 청원 서명식이었다. 지난 2년간 모은 서명이 10만 명을 넘었다. 유진이 준비한 개정안은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진이 연단에서 말했다.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민석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시스템의 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펜트하우스 거실에 태진, 서연, 올리비아, 태수, 유진이 둘러 앉았다. 오늘 좋은 일이 많았네요. 태수가 말했다. 서연이 입학, 재판 종결, 청원 제출까지. 축하해야죠. 올리비아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촛불을 켰다. 같이 불어요. 서연이 말했다. 5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오빠 소원 뭐 빌었어요? 마침 서연이 물었다. 태진은 미소 지었다. 비밀이야.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 뭔데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태진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 서연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루비 반지를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실로 감지 않아도 됐다. 손가락에 딱 맞았다. 잘한 것이다. 엄마들, 서연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미선 엄마, 올리비아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오빠도 행복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꼬집들이 춤추듯 날렸다. 서연은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잡았다. 연약해 보였지만 여기까지 날아왔다. 자신처럼 약해 보였지만 끝까지 견뎌냈다.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서연이 다짐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변호사가 돼서 약한 사람들을 지킬 거예요. 약속해요. 문이 열리며 태진이 나왔다. 춥지 않아?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태진은 동생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다. 과거는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다. 오빠, 후회해요? 이경호를 고발한 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그건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맞아요. 서연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픔도 눈물도 싸움도 다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다. 15년 전 놓쳤던 손.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손.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미선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행복해서 3년이 흘렀다. 서연은 이제 15살이 됐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키도 많이 자라 이제 올리비아와 비슷한 키가 됐다. 햇살 기념센터는 전국에 12곳으로 늘어났다.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센터를 거쳐갔다. 이경호의 재판은 완전히 끝났다. 항소도 기각됐다. 그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역사는 그를 잊지 않겠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특별한 날이었다.
햇살 기념센터 본관에 새로운 시설이 문을 열었다. 희망 도서관이었다. 3층 건물 전체가 도서관이었다. 2만 권이 넘는 책들이 꽂혀 있었다. 개관식에 수백 명이 모였다. 서연이 테이프를 끊었다. 이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어떻든 누구나 여기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단단하고 확신에 찼다. 태진이 무대에 올랐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햇살 고아원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있습니다. 책, 지식,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도서관 2층에는 특별한 방이 있었다. 기억의 방이라 불렸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햇살 고아원의 옛 모습, 피해자들의 사진, 그리고 재판 과정의 기록들, 잊지 않기 위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벽을 둘러봤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다. 5살의 릴리, 그네를 타고 있었다. 옆에는 어린 태진이 밀어주고 있었다. 우리 참 어렸네요. 서연이 말했다. 그래, 태진이 옆에 섰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 그는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박미선의 사진이었다. 어머니 덕분이야. 그분이 진실을 지켜줬으니까. 올리비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었다. 센터의 상담사로 일하며 해외 피해자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아이들아, 점심 준비됐어. 네, 엄마. 2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태수, 유진, 민석, 은지, 데이빗, 지혜, 그리고 수십 명의 센터 가족들,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외쳤다. 식사 중 민석이 발표했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축하해. 은지가 물었다. 신부가 누구야? 센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사랑도 찾았어요. 유진이 일어나 말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입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환호가 터졌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제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녁 가족들만 남았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태진이 와인을 땄다.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 건배.